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스웨덴의 정치인 구닐라 칼손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국적 정치 현실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벌써부터 답답증이 좀 밀려오죠. 한국 정치의 한 복판에서 보수, 진보 전체를 향해 돌직구를 날린 정치 평론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인데요. 이 소장께서 최근 정치 썰전이라는 새로운 책을 내셨습니다. 정치 논객 이철희 소장의 정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그런가요? 네, 이털남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장윤선이 맡은 다음엔 처음이야. 죄송합니다. 뭐 기피하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피한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통화를 하다 보니까 글쎄. 방송에 나오는 거는 좀 소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런칭할 때는 제가 맞아요. 뭐죠? 세게 밀어주셨죠. 홍보 문구도 홍보 문구라 그래야 되나? 녹음도 그랬는데 홍보 녹음도 해주셨죠. 근데 이렇게 대박 날 줄은 몰랐죠. 대박은 아니고요. 그랬으면 안 했을 건데. 그 많은 애청자들께서 이철이 언제 나오냐, 이철이 소장 보고 싶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벌써 응원 댓글 올리고 계실 텐데요. 예. 우선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오마이뉴스 자체 출연이 굉장히 오랜만이신 것 같거든요. 인사말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아니 뭐 저는 오마이뉴스를 열심히 읽고 있는 독자이기도 하고요. 팟짱의 주인장인 우리 장윤선 기자를 무지 좋아하는 선배이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자주 못 나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정치평론가 이철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치인, 정당인 혹은 전략가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이기도 합니까? 정치인 아니에요? 정당인이라고 했어야 되나? 예전에 정당에 몸담은 적이 있었죠. 정당에 몸담은 적이 있었죠. 제가 스스로는 한 번도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았어요. 정말요? 네. 저는 늘 여의도에서 만나가지고 여의도에 만나서 늘 정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꼭 국회의원만 정치인인가요? 그렇게 보면 넓게 보면 네. 그렇죠. 그 범죄에 포함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전략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팟짱을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들께서는 워낙 썰전으로 뜨셔가지고 방송인으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요새 있는 것 같아요. 있대요, 진짜. 정말요? 네. 정말 나의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직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먹고 사니까 방송인이죠. 정말? 네. 다른 뭐 정치 활동을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단순히 뭐 설전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정체성이 안 생기겠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인이라는 이상한 직업명이 생긴 거죠. 네. 매일 저녁 TBS 퇴근길 이철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즐겨 듣는 프로그램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예. 그 어떨 때 이렇게 보면 팟캐스트처럼 진행하시네. 그 박용진 네. 전 대변인하고 네. 그 새누리당 안영환. 예, 안영환 의원인가요? 전 의원이죠. 전 의원. 예, 두 분 하시는 프로그램 가끔 들으면 이거 완전히 팟캐스트 스타일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벌써 1년 넘으셨죠?
만 2년 넘었습니다. 2년이나 됐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 사투리에 네. 발음도 안 되는 게 있어서 방송 부적격자라서 한 학기라고 그러죠. 보통 네, 방송가에서 네, 예. 예. 봄 개편, 가을 개편 이렇게 할 때 한 학기 버티면 잘할 거라 그랬는데 2년 넘겼으니 뭐 네. 성공한 거죠. 네, 그러네요. 대박이네요. 예, 예. 빼기 좋던가. 제가 보기에 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소탈한 뭐 좀 약간 저녁 방송은 그래야 돼요. 예. 아침 방송은 출근할 때 들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손석희류의 방송이 먹히는 거고요. 네. 저녁에는 일을 많이 하고 지쳐서 이제 퇴근할 때 듣기 때문에 너무 딱딱거리는 방송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편안하게 좀 시사 얘기하면서도 그냥 뭐 안부도 묻고 네.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저희 방송의 컨셉인데 네. 의외로 이제 그게 반응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정말 퇴근하면서 길 꽉 막혀 있는데 예. 근데 또 짜증나는 얘기 그렇죠. 더 짜증이 나기 맞아요. 때문에 편안하게 풀어주시는 예, 그 재치 있는 입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이번에 새로 내셨어요. 네. 정치 썰전. 몇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많이 내서 몇 번째 책인지. 뭐 책을 쓰고 개정판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지. 전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개정판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제목이 우선 이철이의 정치 썰전 이렇게 하니까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좀 전 촌스럽다 해서 반대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썰전을 자꾸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반대했는데 출판사가 이렇게 해야 책이 팔린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겠다 이렇게 네. 한 건데요. 그 인물과 사상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월간지. 네, 네. 예. 강준만 선생님이 하시던. 예. 네. 지금도 관여하시죠. 예. 예. 거기에 한 1년 6개월 연재를 했었어요. 월 매달 이제 한 50매, 200자 공부에 50매짜리 글을 1년 6개월 정도, 6개월인가 7개월 연재한 거를 인물과 사상사에서 책으로 묶어내자 이렇게 해서 했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작심하고 만약에 지금 쓰라 그러면 네. 못 쓰죠. 근데 그 1년 6개월 전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정치가 안 달라진 거죠. 그런 겁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렇구나. 그쵸. 저는 쭉 그 훑어보면서 최근에 이걸 다 쓰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칼럼집이잖아요. 이게 네. 정치 칼럼집인데 옛날 얘기 같지가 않아요. 바로 어제 얘기 같이 그렇죠. 네, 느껴져서 이거 언제 다 쓰셨지 그 바쁜 분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칼럼집이긴 한데 이게 이제 길이가 좀 있어요. 보통 신문 칼럼이라 해봤자 뭐 많이 쓰면 10매, 12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00자 공고지를 50매를 쓰는 거니까 상당히 길잖아요. 네네. 조금 호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축약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고 월간지 호흡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인물과 사상이 이렇게 막 푹푹 찌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네. 그냥 뭐 너무 체면치레 안 하는 걸 네.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반 신문 칼럼에서는 잘난 척을 좀 하긴 해도 네. 너무 많은 인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어느 학자가 그랬다 네. 이런 걸 하면 너무 진짜 너무 잘난 척해서 꼴보기 하는데 여기는 자기 논거를 붙이기 위해서 학자들의 얘기를 또 갖다 붙여도 네. 되니까 조금 자유로운 글쓰기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해외의 저명 학자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통계나 이런 것들도 일부 인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한 정치 칼럼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특히 그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를 안 했다고요? 이 문장가이기도 하다니 이런 예. 좀 너무 다 잘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글은 또 못 쓰고 좀 이래야지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방송을 개인적으로- 잘하면 뭐 이렇게 글을 못 쓰든가 뭐 이래야지. 글도 잘 쓰고 방송도 잘하고. 왜 이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글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제일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아 정말요? 제일 기분 좋은 칭찬이에요. 뭐 방송 잘한다 뭐 이런 것보다 네. 뭐 논리가 좀 있다 뭐 말 잘한다 이런 것보다 글이 좋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네.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정말요? 어릴 때부터 그런 로망이 좀 있었나 봐요. 글 잘 쓰는 데 대한 로망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평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렇군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이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쭉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장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주로 한국 정치가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물음을 쭉 던지고 계시는데요. 우선 왜 정치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냐, 그리고 누가 우리의 정치를 죽이고 있는 것이냐, 정치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철이 눈높이에 걸린 한국 정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문제식은 그런 거죠. 한국 정치가 왜 이게 정치 본래의 기능을 못 하고요. 그렇게 후지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구닐라 칼슨의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진 얘기예요. 네. 우연히 제가 어떤 걸 보다가 딱 제 마음에 드는 제가 보는 정치관이랑 맞아떨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보통 사람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좀 삶을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될까라는 그새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가 왜 작동이 안 되는지를 살펴본 거고 작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 뭐 간단하면 그 2개인 건데 제가 특히 고민했던 거는 작동이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르게 말하면 현재 이 후진 정치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치가 달라지지 않게끔 정치가 본래 갖고 있던 어떤 변혁적 힘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은 복지국가 같은 것도 정치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정치 본래가 갖고 있던 사회 변화적 힘, 변혁적 힘을 온전하게 발현하지 못하게 막는 그 세력이 누굴까, 그 힘이 뭘까, 또는 그 관념이 뭘까를 좀 따져보려고 했던 거고요. 네. 그걸 좀 직설적으로 많이 이제 지적한 거죠. 그렇군요. 후진 정치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에서.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예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소수죠. 전체 놓고 보면 소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 어떤 학자는 정치권이라는 단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말해주는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권으로 묶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에게 허용돼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정치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그룹을 정치권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왜소화되어 있느냐, 얼마나 제대로 작동 안 하느냐를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정치 안에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숫자로 보면 제법돼 보이지만 일반 국민 전체로 대비해 보면 우리 옛날 용어로 치면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다 해먹고 있는 거죠. 한국 정치를 다 해먹고 말아먹고 있는 거죠. 말아먹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있잖아요. 벌써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인데요. 선거구 획정론이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뭐 오늘 양당 수석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개특위 간사 만나서 뭐 2+2 회동을 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뭐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이 책을 통해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를 좀 건드리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좀 약간 성역화돼 있고 저 밥벌레들이 왜 또 숫자를 늘려가지고 더 특권,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절대 숫자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무슨 어떤 그 선악의 이렇게 그 징표처럼 돼 있는데 그 점을 건드리셨어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이거를 좀 다르게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건데 정치 그러니까 이 의원 정수의 문제를 정치를 좋아지게 할 거냐 정치를 이대로 두게 만들 거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한 5분만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요. 맞아. 정수라는 게 그렇게 성역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저렇게 찌질한 국회의원들을 더 늘려서 우리 세금 낭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하는 거구나라는 문제식으로 탈바꿈시키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의 선례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고 가장 단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현역 국회의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인가요? 대전쯤에 무슨 방송국 이제 개국 몇 주년 뭐 이렇게 토론회에 불려가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 이제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 왔어요. 네. 뭐 이제 대전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청권. 네, 맞죠. 그때 이제 이 토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인구가 이제 충청이 더 호남보다 많아졌으니 의석을 하나 더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남에서 이제 뺏어와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막 얘기하길래 다 거긴 동의하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청권에서 한 토론회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걸 왜 호남에서 뺏어오려고 그럽니까? 원수로 늘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예. 호남에서 서로 왜 뺏어 제로섬 게임을 예, 하느냐. 예. 하나 더 늘리면 되지. 그랬더니 토론 중에도 반대를 하시더니 끝난 뒤에도 따로 저를 부르시더니 네. 이 소장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저럴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역들이 굉장히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수 늘리는 겁니다. 국회의원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정치인에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특권은 소수에게 허용된 것이지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권이라는 거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보통 사람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변호사 수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변호사 수 그렇죠. 늘리니까 맞아요. 어쨌든 법률 비용은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폐해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심하게 시키니까 얻는 혜택이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숫자 늘려서 그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들면 혜택이 누구한테 오느냐? 국민한테 오죠. 그럼 누가 불편하냐? 국회의원들은 불편하죠.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굉장히 정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분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누가 격렬하게 반대하든지를 봐라. 일반 국민이 말고 정치 세력이나 정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느냐. 가장 대표하고 있는 반대하는 사람이 새누리당. 네. 그다음에 정경련. 그다음에 정부, 행정부. 이런 쪽에서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왜 격렬하게 반대하느냐라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게 본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박영선 전 네. 비대위원장 출연하셨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국회의원의 질이 떨어질 거다. 유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거와 국회의원 질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인 또는 좋은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거는 시민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가까이 있을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이 뽑히느냐를 네네. 대표성으로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에요. 가장 정치가 작동 잘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 일본이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요. 미국이 제일 많고 일본이 그다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다음 순위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 20만 명 중에 국회의원 하나 있으면 이 20만 명의 요구를 한 명의 국회의원에게 투영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과 네. 만약 10만 명 중에 한 명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내 주변의 요구, 보통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소수를 적게 대변할수록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까이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 이거 왜 안 하냐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강제로부터 노출된 사람이 열심히 하고 좋은 정치인이 됩니다. 좋은 정치인은 그분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펙 좋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있잖아요. 스펙 좋은 네네. 사람, IQ 좋은 사람, 심성이 착한 사람 수없이 많이 충원해봤지만 네. 대부분 다 실패했잖아요. 좋은 정치는 제가 볼 때 스펙이나 심성이나 IQ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네. 얼마나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느냐. 민감성. 그렇죠. 거기 정치에 사실은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반응성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거는 선출직 대표자가 아니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이 국회의원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질이 좋아지죠. 그리고 질이 나쁜 사람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유권자하고 정치인 사이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네. 그냥 바라보는 대상이니까 예쁘게만 보이면 돼요. 포장만 잘하면 되지만 가까운 눈앞에서 보이기 시작할 때는 속을 보잖아요. 그렇죠. 민낯을 보잖아요. 맞아요. 그럼 실력 없으면 못 버텨요. 그럼 질이 좋아지죠. 그렇군요. 네.
그 0에서 3세 육아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반응성, 민감성. 네. 아이가 울면 즉각 그렇죠. 젖을 물리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처럼 유권자들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 중요한 것처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야권 안에서도 최규성 의원의 경우에는 80명인가요? 그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픈 프라이머리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제도를 지금 갖고 왔을 경우에 갖는 문제점들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폴스비 같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좀 지적하는 게 정당의 영역이 이제 축소되잖아요. 네.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당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건 좋다고 치자 이거죠. 네. 근데 그 힘의 공백을 누가 차지했느냐, 시민이 차지했느냐, 그게 아니라 언론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 힘의 공백, 이 권력을, 그러니까 정당이 내놓은 권력의 상당수를 언론이 다 차지해버리고 나니까 네. 정치가 그럼 좋아졌느냐. 네. 미국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국하고 전면한 이후에 정치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다수예요. 미국 정치학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이 제도가 갖는 단점은 분명하거든요. 가장 좀 쉽게 이해를 말씀드리면 서로 정당이 다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할 때는 정책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노선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한 정당 내에 서로 다른 사람이 싸울 때는 노선과 갖고 싸우기가 힘들어요. 큰 틀은 한 정당의 정강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갖고 싸우냐 그러면 캐릭터 갖고 싸우거든요. 누가 더 매력이 있느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네. 비정책적 사안 갖고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비정책적 이 매력 요인 갖고 싸울 때는 네.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포장의 영역은 누가 담당합니까? 언론이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든지 개입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도 트럼프 현상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개입을 해서 아예 안 되는 사람은 빼버리잖아요. 저 사람은 펀드레이징이 안 되니까 빼고 저 사람은 변수가 안 된다 해서 또 빼고 다 빼고 나서 자기들이 주목하는 한두 명을 남겨놔요. 그게 딱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주잖아요. 그럼 대중의 관심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게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딱 등장하면 이게 탁 폭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티핑 포인트를 확 뚫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른바 다크호스가 등장하고 게임의 요소가 들어가서 재밌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스포츠 보듯이. 그러니까 뭔가 좀 언론이 만드는 요소가 그렇죠. 굉장히 극대화된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언론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정치를 스포츠화 시키기 때문에. 예. 그러면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다크호스가 등장했다 누가 이길 거냐라고 재밌어지니까. 그러면 그 와중에 정책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누가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미국 보면 트럼프 현상도 있지만 버니 샌더스 열풍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을 좀 제시하는 측면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강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적 에너지가 표출되는 방식이 그러면 샌더스 같은 현상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정치에서 샌더스 같은 류의 네. 제3의 에너지들이 막 분출했던 거는 수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오픈 프라이머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그건 아니었던 거고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면 네. 제3당이나 다른 형태로 이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또 정치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샌더스 현상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효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뭐 조중동 종편 방송국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미국 정치는 그래도 풀뿌리 조직이 있어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풀뿌리 조직이 있거든요. 네. 특히 민주당은 노조라는 조직이 풀뿌리 조직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 가면 그래도 조직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구당을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 풀뿌리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공식 조직으로는 없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국회의원들은 활동의 모든 기준을 언론에 나냐 안 나냐, 신문에 나냐 안 나냐, 방송에 나냐 안 나냐. 이게 본인이 열심히 했는지 잘했는지 잣대예요. 기준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어떤 조선 국회의원이 참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는 얘기하는데 저기서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책을 열심히 하고 상임위를 꼬박꼬박 들어가고 정부를 꼬박 열심히 빈틈없이 비판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편 같은데 네. 예능 프로 비슷한 프로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정치인들 나오는. 거기 한번 나가고 나니까. 그 마감 프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적과의 동침이라고. 네, 적과의 동침. 거기 한번 나가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다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봤다.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모든 정치인들은 지금 그래서 제가 프로 미디어 액티비티라고 얘기해요. 친미디어 활동이 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그게 유권자는 없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냐일 뿐이지 네. 유권자가 없어요. 그리고 유권자가 지금 뭘 불편해하고 저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를 고민하고 정책화시키는 데 대한 이런 고민은 저 뒷전으로 밀려요. 그거 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언론의 힘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네. 언론의 힘이 지금 뭐 저희는 그 약자 언론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힘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아니, 있긴 언론 하지만 시장이 공정하다면 네. 좌우 균형이 좀 맞고 네. 언론으로서 정말 객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그 용인할 수 있는데 네. 한국 사회를 얘기할 때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죠. 한국 정치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앞으로 더 지금도 저는 어디 가면 강연에서 그렇게 비교하는데 지금도 130석 지금 선생님 128석인가요? 네. 정의당이 몇 석이죠? 5개죠. 그렇죠. 심상정 대표, 심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표보다 메이저 언론의 정치부장, 편집국장이 어젠다 세팅할 수 있는 힘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박상훈 박사 같은 학자는 정당은 정치 영역에서만 힘쓰고 사회 영역으로 들어가면 신문이 정당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어젠다 형성의 힘은 정치부장이 더 세요. 자기 신문에 정치면 꼭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꼭지에 야당 대표가 어떤 걸 주장한다 그러면 한 면 쪼만하게 나오고 말잖아요. 네. 박스 기사 하나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 없죠. 실제 그래요. 조선일보에 뭐가 나면 그걸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인용을 하잖아요. 인용이 아니라 낭송을 하죠. 낭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가 또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이런 그 그걸 구조가 안 있죠. 끝나죠. 그럼 종편이 하루 종일 털어주죠. 그렇죠. 맞아요. 종편이 저희도 이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네, 이미 네. 서큘레이션 시스템이 잡혀 있어서 하루 종일 종편이 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믿고 뭐 이런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이런 구도로 이런 미디어 지형에서 선거를 치르면 내년 야권 정말 불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더군요. 하죠. 실제로 네, 하죠.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권에다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개별 전투에서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운동 열심히 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어쨌든 우리 사회 내에서 네. 진지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 각각의 진지를 조금씩 이렇게 넓혀놨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보수 정부 이제 나중에 다 채워지면 10년이 되겠죠. 보수 정부 들어서면 하나하나 다 뺏겼어요. 나는 그게 정말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당이 무력했다고 보는 거예요. 개별 정책에서야 뭐 소수파니까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지 싸움, 이 지역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130석을 가지고 지금 128석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막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 야당이 뭐 지금 정도 의석 가지고 언제 했습니까? 맞아요. 70석, 80석 갖고도 돌파했잖아요.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들이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이미 기득권화돼 있고 우리 흔히 이걸 이제 카르텔 정당이라 그러죠. 여야를 넘어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국고보조금 받아서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이제 카르텔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계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집권에 대한 의지, 국가 권력을 장악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고 본인이 재선하고 삼선해서 지금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하는 재선 의지만 넘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렇죠. 그 제가 좀 분개하는 게 그거예요. 왜 집권 의지는 없고 재선 의지만 넘치냐. 그 세상 바뀌냐 이러는 겁니다. 그 세상의 변화는 분개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목전에 닥친 내년 총선에서 일단 배지를 먼저 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야당의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대의를 위해서 민자운동이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한다고 얘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 정치는 그렇게 겉멋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여기는 그 작은 명분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면 내건 명분을 어느 정도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저는 혁신위가 다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혁신위가 혁신안을 만들어서 이미 다 당헌 당규에 당내 의사결정의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뒤늦게 국회의원들끼리 사인받아가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일종의 쿠데타거든요. 최규성 의원의 쿠데타거든요. 쿠데타인데 현역들의 쿠데타예요. 현역 쿠데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오픈 프라이에 목을 매다냐. 미국의 국회의원들 재선율이요 90% 넘습니다. 와. 왜 그러냐? 오픈 프라이머리의 힘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시민의 참여를 열어주는 제도긴 한데 결과적으로 한동안 해보고 나서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액티비스트들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쳐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당내 후보 뽑을 때 월차 내고 아니면 뭐 외출 허가 받고 와서 투표하고 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만 들어오든지 그게 가능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자영업자들이나 주부들이 대부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표성이 외국에 벌어지거든요. 게다가 아주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들어온 사람만 들어오다 보니까 매번 그 들어온 사람을 들어오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먹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현역들이거든요. 현역들이 동원하는 조직에 의해서 거의 100이면 100 다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천 신경 쓰기 싫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미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도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다라고 저는 봐서 그 제도가 갖는 장점이 일부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걸 들고 들어오면 정치 완전히 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시스템에서 들어오면 완전히 한국 정치 망한다. 망한다죠. 네. 현역 의원 쿠데타라는 말은 저희가 처음 듣는데요.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년 중임제를 꺼냈잖아요. 그 국정교과서 말미에 나온 거라서 사람들이 저희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뭔가 아직도 큰 꿈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개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앞서 저희가 이제 그 현역 의원들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야당의 중진들이 제일 원하는 게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러 자리에서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세요? 야당의 중진들이 원하는 게 4년 중임제는 아닐 거고요. 네. 본질은 그거죠. 국회의 권능을 더 키우고 싶은 거죠. 의원 내각제. 예, 뭐 사실상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의 개헌을 원합니다. 분권형 개헌이라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큰 방향 그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좋은데 네. 이 권력을 더 키우는 게 효율적이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지. 국회의원 권력 그대로 놔두고 집권하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뭔가 좀 해보자라는 건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몇 번 대통령을 야당도 만들어봤잖아요. 2번 만들었고. 네, 2번 만들어봤죠. 지금 여당도 만들어 보니 대통령이 너무 큰 소리 치고 말이에요. 똑같이 선거에 뽑혔는데 그게 맨날 줄 세우고 쥐잡듯이 잡기는 하고 혜택은 안 주고 우린 대통령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이러니 이거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그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권력을 키우자. 라는 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큰 방향으로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대통령 권력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현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제 책에도 그런 챕터 그런 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대통령제는 잘못 작동이 되면 민주주의에 위험하다. 위해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한다는 건 좋다고 봐요. 큰 방향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지금 야권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저는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이 개헌이라는 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싸움이거든요. 가장 큰 판의 싸움인데 지금처럼 불리할 때 왜 싸움을 벌이냐. 조금 더 유리할 때 역관계를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싸움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의회 다수당이 되든지 대통령 권력을 잡았을 때 행정 권력을 잡았을 때 이걸 해야 그나마 자기들 목소리 진보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개헌을 할 건데 87년 개헌도 그렇잖아요. 유리한 지역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거밖에 못 했거든요. 정확한 한 사회의 역관계의 반영이 헌법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진보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개헌하자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자기 몫을 자기 이익과 몫을 더 키우려고 하는 개헌을 원하는 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거고 최경환 부총리가 했던 얘기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는 반대했지만 작년 뭐 올 초 이럴 때는 반대했지만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그것 때문에 또 송구합니다 했잖아요. 무지하게 혼났잖아요. 근데 총선 지나면 박근혜 대통령도 다를 수 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면 얼마든지 그 선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주 잘 나갈 때는 누가 건드리면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 퇴임 준비해야 되고 이후 정치에 대한 자기 역할을 고민할 때 되면 개헌 카드가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게 일관적일까? 현재 조건에서 반대일 뿐이지 조금 더 지나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3분의 2 이상 해버리면 개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요. 조용한 전임자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상당히 액티브한 전임자로 우리가 지금도 전례 없는 대통령 모델을 보고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우리가 아마 새로운 퇴임자의 모습을 볼지도 몰라요.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상당히 액티브할 수도 있다. 현안에 뭐 일일이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대목이나 선거 때가 되면 저는 자기 신의 힘이라 그럴까요? 위상을 과시하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의 여왕으로서 평생 그렇죠. 볼림하시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보면 현실적인 액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그때 가장 유리한 지형은 뭐냐? 그 내각제 요소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회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자기 분파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TK라는 초롱성의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단단한 그룹을 갖고 있으면 친박 그룹을 갖고 있으면 이후에 행세하기가 훨씬 좋죠. 그리고 지금 보수 정치인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안정적이고 충성도 높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당분간도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럼 이걸 본인의 독보적인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퇴임 이후라도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애국을 명분으로 네. 저는 얼마든지 현실 정치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개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네. 정치 지형이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 꺼냈다가는 이것 때문에 대치기 당해서 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이 개헌 카드 꺼내면 네. 결국 오해받거든요. 100% 오해받았습니다. 네. 퇴임 이유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우리 이 개헌사가 다 그랬기 때문에 네. 섣불리 저는 꺼내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절대다수 하자고 얘기했으니 맞아요. 여기서 다시 뭔가 제기를 하고 대통령이 그렇다면 오케이 이래버리면 속세무책으로 난 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렴청정 이런 얘기가 박근혜의 수렴청정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걸까요? 뭐 완전히 이 후계자를 내세워 놓고 네. 뒤에서 일일이 배후 조정하는 형태의 수렴청정은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안 될 거라고 네. 봅니다만 퇴임 전임 대통령들은 되게 현안에 대한 언급을 꺼리잖아요. 그리고 현실 정치에 개입할 그렇죠. 수 있는 힘을 발휘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맞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건 불문율입니다. 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수렴청정이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뭐 후임자가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네, 물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례재단 만들고 당했잖아요. 네, 맞아요. 당했죠. 땀사로 쫓겨갔잖아요. 그게 권력의 무서운 권력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요. 이거는 그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나누지 않으면 누구인가 독점이 돼 있으면 이 권력은 괴물이나 야수로 변하는 속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놔야 이 마성이라는 게 덜 발휘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도적으로 대통령 권력이 너무 세거든요. 네. 게다가 비제도적인 비공식적인 권력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그렇군요. 오늘 이 이철희 소장님의 이 진언을 그리고 이런 소중한 진단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으면 네. 큰일 나요. 뭐 어디 정부에 관여하신 거 없잖아요. 잘릴 거 없잖아요. 아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어서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행세하는 권력을 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놓은 게 아닌데 정말 세게 권력 행사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정말 섬뜩하죠. 네,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좀 다시 또 현실 정치를 조금 정당 정치로 내려와 볼게요. 정의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걸고 벌써 두 번째, 올가을에만 벌써 두 번째 국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라.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독일식으로 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라도 관심 없어요. 새정치민주라도 관심이 없나요? 관심 없죠. 그래도 거긴 당론으로 정하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정의당 저는 정의당이 더 커지는 게 심상정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교섭단체가 되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봐요. 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네. 선거법 국면을 정의당이 잘 풀었느냐? 전 잘 못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진보 정당이 성장하는데 선거법은 선거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선거제도로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를 쪼개놓고 거기에 단순 다수자 한 표라도 더 얻는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 그렇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시민운동을 하신 분이나 정당 개혁 운동한 사람들이 절절하게 제3동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나서 절절하게 토해낸 얘기가 뭐냐면 이 선거제도에서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심하죠. 특히 기득권을 보호해 주는 장치가 더 심한데 네. 그럴 거였으면 저는 정의당이 사소한 것들은 민주당 새정치민주한테 많이 양보하더라도 네. 이걸 따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더 넓게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양보가 별로 없이 선거법은 당위로 요구하니까 네. 선거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응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도에 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순순히 그걸 내놓겠습니까? 다른 리워드가 없으면 안 내놓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게임을 저는 정의당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한테 제가 비판하는 문재인 대표에게 비판적인 대목은 교과서 연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좋죠. 교과서 연대 해야 되는 거죠. 네. 문심천연대. 근데 이 교과서 같은 사안의 싸움은 정당이 초기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이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연대를 정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거든요. 정당은 그중에 한 축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민사회나 학계가 네. 자발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이걸 끌고 가는 게 저는 더 유효한 편제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데 정당이 더 주도했어야 될 그림이면 저는 선거법 연대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연대를 구축해서 그 안에 정의당도 들어오고 시민단체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해서 이 문제를 한국 사회를 재편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새누리당이 원하는 구도대로 끌려가지 않았겠죠. 지금 너무 홍색해졌거든요. 네. 비례대표 50내석 지키냐 말 거냐 이렇게까지 밀려 있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 잘못 푼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선거구 획정 밤새고 난리치고 회의하고 결국 이게 손 놓고 나간 게 그거거든요. 비례대표. 네. 그러니까 헌재가 2대1이라고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지역구 200 비례 100이라는 혁신적 안을 내놨고 이 유리한 조건을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옹색한 처지로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쉬워였죠. 결과적으로는 쉬워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늘리고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전체 진보 진영의 힘을 키우는 데 얼마나 유리한 요소인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됐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싸움 졌거든요. 패배한 싸움이 된 겁니다. 결국 패배한 데 대한 책임은 1차적인 책임은 저는 당의 당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뭐 온전하게 문재인 대표 책임만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특히 뭐 이런 대목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도 상당히 책임이 크다. 지도자는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항상 이게 전투의 관점보다는 전쟁의 관점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의 전투에서는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큰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라는 관점을 유지한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싸움에 있어서는 자기 리더십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무관심했죠. 무관심한 데다가 뭐 나몰라라 한 거고 실제로 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중선구구제를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같은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는 경륜은 아니거든요. 그죠? 기왕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하라는 이 주문에 충실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평론가들이나 좀 나름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없이 많은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도 모으고 해서 다수를 만들어서 가는 거라고 하면 경륜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이 두 분에게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숙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걸 빨리 진화하고 습득해 나간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보고요. 근데 너무 중요한 대목에 그분들이 리더십을 잡고 있었잖아요. 한 분은 그 전 대표였고 한 분은 현 대표인데 너무 중요한 대목에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중요한 패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조건들을 이렇게 놓치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많은 매개나 계기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점점 싸움이 힘들어집니다. 총선 들고 대선도 힘들어지고요. 제가 학자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게 이런 게 많을수록 부담이 큰 싸움으로 자꾸 내몰리게 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는 또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면 보수 정부 10년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8년 차 이렇게 되면 적폐가 쌓이잖아요. 그럼 이 적폐가 쌓이면 쌓일수록 쉽게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쉽게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액션까지도 할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진짜 죽기 살기로 안 내놓으려고 할 테고 한쪽은 워낙 이 조건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해야 돼 싸움을 해야 될 경우 이 두 사람이 붙는다 그랬을 때 싸움이 어떻게 될 거냐. 좀 걱정스럽죠. 그렇죠. 성패도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질지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죠. 한국 정치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은 여러 군데에서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수준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정치죠. 그렇죠. 네, 창조 정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정말 짚어봐야 되겠네요. 진짜 헌재가 그리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이 중요한 그 선거제도 개편의 기회를 정말 누구는 그러더라고. 이것은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그랬죠. 하늘이 준 기회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밥그릇을 걷어차 버리는 야권 정말 무능하다 이런 비판을 누군가 하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밥그릇 찬 건 아니에요. 자기 우군들이 먹을 밥그릇을 차버리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자기 밥그릇을 찬 것은 아니고 자신과 함께해야 될 우군들의 밥그릇을 차버렸다. 여전히 차버렸죠. 여전히 자기 밥그릇을 지킨 가운데. 그렇죠. 아, 참. 장윤선의 팟짱. 아, 참 야멸찬 정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심상정 대표도 네. 그런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나 이해관계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 다방면으로 했어야 되고 많은 걸 주고 결국 하나를 먹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썩 잘 풀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예. 그나저나 이게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를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총선을 승부처로 잡는다 그러면 총선에서 선전을 하든 과반 의석을 잡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선 때까지 한 2년이 채 안 되는 대선 국면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의회 권력을 잡고 행정 권력을 잡으면 두 가지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총선이 안 된다 그러면 대선부터 그림을 또 다시 그려야 되죠. 대선 이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고 2020년인가요? 2020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에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있고 그 어디를 시발점으로 보느냐 스타팅 포인트로 보느냐는 총선 성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유리하게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총선을 우리 흔히 말 1패 도지했을 때 형편에서 졌을 때 대선의 그림이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만약에 야당이 다수 의석 그러니까 과반 의석은 안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의석이 더 많아졌다. 새누리당보다 의석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 한국 사회 지형이 많이 바뀔 수 있죠. 의회 권력으로서 그렇죠. 개입할 여지가 커지니까. 그런데 의회 권력으로 다수 권력이 됐을 때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한국 사회를 운영할 만큼의 내용과 프로그램과 실력이 있느냐, 결기가 있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그 대목도 좀 약하죠 아직. 그러니까요. 그것도 걱정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책에서도 굉장히 그 애정어린 비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조언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야당이 좀 실력으로 이겨라 이런 조언을 이 책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 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되게 심판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론에 기댄 반사이익 그리고 저쪽이 실수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를 이른바 야권의 전략가들이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여전히 심판론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내용적으로는 심판론이죠. 내용적으로는 심판. 야당은 대체로 심판하는 라는 기제가 작동할 때 유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거창하게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심판론이 맞아요. 그런데 심판론을 어떤 형태로 제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심판론을 얘기하면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달라질 겁니다. 요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는 부분이 또 반으로 존재할 때
저쪽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뭐 산술적으로 나누자면 반,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 반, 이렇게 반반으로 묶이면 네. 이거는 저는 설득력 있는 심판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자기 건 없고 네. 과거에 썩 잘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한 뭔가 그건 없이 쟤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국민들한테 고자질 한다고 해서 네. 그래 니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미 민주정부 심리라는 경험이 유권자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반대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오연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네. 거의 마지막 인터뷰를 네. 하고 책으로 묶어내기도 네. 하고 오마이뉴스에 그때 기사화된 것도 네. 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DJ나 당신은 우연한 계기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거로 정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일종의 정규전 승리가 아니고 게릴라전 승리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깊이 공감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보가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조성된 분위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제대로 붙어서 한번 이겨볼 거냐라는 거고요. 그 민주정부 10년을 거쳤으면 이제는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지금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2002년이나 97년처럼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이기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제는 보수도 영악해졌기 때문에 네. 그때처럼 순순히 안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찬찬히 우리가 일상정치의 영역 선거는 4년마다 있고 5년마다 있으면 네. 일상정치의 영역에서 진지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본인들의 유리한 지형들을 만들어 나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선거에서 확 붙어서 이기는 그림을 그려야지 평소 때는 아무것도 못 따내고 어리버리 하다가 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이겨야 되니까 나머지 다 조용해. 선거 이겨야 돼 우리. 여기 다 올인해야 됩니다라고 외쳤는데 단일화해. 후보 단일화해. 막 이런 식으로. 궤불 뭐 4번씩이나 5번씩 했는데도 못 이겼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주문을 외치고 모든 잡소리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과연 유효한 방식이냐. 이거는 강준만 교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매번 그렇게 요구해서 네. 동의해 줬는데 결과가 뭐냐. 또 그럴 거 아니냐. 이제는 더 이상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제 책에서도 아마 썼던 내용인데 제가 그람시 표현을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선거는 긴 과정의 마지막 세레모니일 뿐이지 투표라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의하면 보트 카운팅이에요. 카운팅 보트. 그러니까 표를 계산하는 거는 긴 과정의 마지막 세레모니이지 긴 과정도 없이 마지막 세레모니만 이기겠다고 하는 거는 그저먹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못 이긴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차근차근 이기는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네. 야당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걱정을 하는 거고 네. 마치 임걱정처럼 나라 걱정 다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그러네요. 저는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 문제로 확 올인이 되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실종이 됐거든요. 사실 올가을 가장 뜨겁게 진행돼야 될 이슈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였는데 교과서가 그거를 확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야당은 어쩔 수 없거든요. 또 교과서 싸움을 붙으면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새누리당이나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전략적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예. 교과서 문제는 뭐 야당이 잘했다기보다 워낙 이게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뻘짓을 한 거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공분을 일으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그야말로 우리가 용어 그대로 시대착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교과서 문제도 어떤 원로학자를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조금 아쉽다고 하는 대목이 뭐냐면 친일과 독재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왜 청소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느냐. 그 사람들은 친일도 실제로 피부로 와닿지 않고 독재로 피부도 와닿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이게 다양성을 옥죄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거거든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뭐 거창한 우리가 애용하는 우리 사회가 애용하는 용어도 다양성의 존중이잖아요. 이 획일성과 다양성의 싸움으로 보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보면 68 유럽에서 68운동, 68혁명 할 때 재기발 나라기 했잖아요. 온갖 이 아이디어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축제 방식으로 이렇게 표출이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축제 방식으로 가기 좀 어렵다 할지라도
재기발랄하고 좀 유쾌한 방식으로 이 문제점들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다 친이라고 독재만 강조해버리면 너무 진중해지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 확산이나 대중들이 즐겁게 이 운동에 참여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투쟁 마무리하면서 이종걸 대표가 피아노 치면서 마무리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낫다. 비 맞으면서 피아노를 치셨죠. 실력은 엉망이었다 그러더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집회도요. 너무 옛날에 막 시국 집회 하듯이 하면 대중들이 동의를 안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무거우면 안 와요. 또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 더 발랄하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막 내용에 천착해서 보다가 김재동 씨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제 마음도 국정화 하시렵니까? 이런 한 장 딱 쓴 걸 보고 이게 뒤통수가 딱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양성을 옥죄고 오로지 한 가지의 길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가라. 이것에 대한 저항, 거부 이런 시민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정치가 읽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근데 꼭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탐욕의 이명박, 무능의 박근혜 이런 표현을 책에서 쓰셨습니다.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하는 비판이긴 하나 그래도 이렇게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대를 탐욕의 시대로 말하는 건 아무도 다 실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저는 참 무능하다고 봐요. 키워드가 무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는 무능이다. 그래서 저는 무능한 독선이라고 보거든요. 무능하긴 한데 독선적입니다. 이게 묶여져 있거든요. 무능한 독선이라고 보는 편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선조 이후로 가장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조 임금 이후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무능해 본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요. 이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4년 차로 들어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무슨 우리가 뭐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관계된 요소들을 다 따져봐도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고 나몰라라는 때가 없거든요. 뭐 하나 제대로 푸는 게 없습니다. 교과서를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그 절차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사람이라도 좀 준비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최몽룡 교수 보시죠. 그러니까요. 꼼수의 편법에 엉망진창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 대통령은 모든 정체성을 따라서 첫 번째 정체성이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게 무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무능한 정부다라고 바라보는 건데 박근혜 정부만 무능하냐? 그렇지는 않죠. 야당도 못지않게 무능한 건 사실인데 야당이 무능하니까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영남이라는 기반, 보수라는 나이 드신 분이라는 고정적이고 충성도 높은 지지 기반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또 보수 언론이 편을 많이 들어주니까 그런 건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1호신문이라는 데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잘하는 사람이라서 인터뷰하자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선조 이래로 더 최악의 무능한 정권이다. 어쩌면 선조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헤드라인으로. 선조 이래로 가장 무능한 정부다 이랬더니 주변에서 그 인터뷰를 보고 걱정들을 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냐. 가수 이성환이 저보고 했던 얘기처럼 하루만 살려고 그러는 거냐. 하루만 살려고.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그런 걱정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대명천지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보고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보조시 행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안 뭐라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 그게 유불리한지 갖고 당이 뭐라 그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생각의 자유를 나무래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하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 있는 것부터가 이 정부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선적인 무능이라고 보는 거고 무능한 독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민의 또 민의를 동원해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해야죠. 그러나 안 듣지 않습니까?
요지부동이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문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선거로 흥한 사람이다. 우리가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느냐. 선거로 흥했으니 선거로 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 내심은 선거로 망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로 망하게 해주자. 그렇죠. 그러려면 야당이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야당이 지금처럼 해서는 죽다 깨나도 못 이깁니다.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이긴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대로 가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이겨요. 야당이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거 좀 내려놓고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판을 좀 크게 벌려서 이기자. 이기고 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어먹자. 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구 선생 아닙니까? 김구 선생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내가 해방된 조국에 문지기라도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문지기 하면 되잖아요. 전직 국회의원이 문지기 하면 좋잖아요. 멋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쳐주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박근혜 정부를 제압하거나 저지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야당 정치인들. 제가 소박한 바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바랄 걸 바래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해방된 조국에서 문지기를 하겠다라는 말은 입에 달고 다니지만 문지기할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부 안방 차지하고 그렇죠. 안방 따뜻한 안방 절대 차가운 안방도 아니고 따뜻한 안방에서 안 나올 생각으로 계셔서 걱정입니다. 오늘 이철희 소장님 모시고 1시간 가량 말씀을 들었는데요. 좀 더 길게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많았어요. 뭐 진보 상업주의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른바 진보 표방 비보수 정책 비보수 정당으로 정책 차별화라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지 얘기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요. 보다 더 깊은 이야기는 책 속에 있습니다. 인물과 사상사에서 낸 이철희의 정치 썰전 여러분 한 권씩 보시면 이 가을 물드는 단풍과 함께 마음도 젖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